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 시내의 젊은 여성들이 도쿄를 탈출해 단체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해당 소식이 현지 언론을 통해 처음 퍼졌을 땐 그저 이들이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일 거라며 가볍게 여기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이들의 한국행을 막아보려 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한국에 오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일본을 애써 외면하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대체 일본 여성들은 왜 이렇게까지 한국에 오려고 목숨까지 거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계약직 사무원으로 일하는 유나예요. 어느 겨울 아침 차가운 원룸에서 뉴스를 켰는데 화면에 흐르는 자막을 보고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도쿄 원룸서 여성 동사 이달 들어 78번째 사망자라는 문장이었죠.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혹시 우리 건물에서 일어난 일일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비슷한 뉴스를 예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긴 한데 이번엔 유난히 가까이 느껴졌어요. 창밖을 내다봤더니 회색빛 도쿄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꼭 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추웠지만 난방비가 아까워서 히터는 켜지 않았어요. 대신 두꺼운 이불을 둘둘 말고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방 안 온도계가 8도를 가리키는 걸 보고 문득 그 여성도 이런 방에서 지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데 창문 너머로 불 꺼진 방들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 어두운 방들 중 하나에서 누군가 홀로 세상을 떠났다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일본에서 임시직이 늘어나고 생활비는 터무니없이 비싸며 제대로 된 난방도 갖추기 힘든 주거 환경이 특히 여성들에게 얼마나 힘든지 온몸으로 실감하게 됐죠. 지하철에 올라탔는데도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네요. 사람들로 꽉 찬 전철 안에서 모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말없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 한마디 걸지 않는 그 공간이 갑자기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28살이고 계약직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에서 세금이랑 공과금을 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정말 얼마 안 되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추위를 버티려고 이불을 감고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날이 많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다 보니 어쩔 수 없었거든요. 월급날이 가까워질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틸지 머리를 싸매곤 했어요. 월세 14만엔, 전기세 8천엔, 가스비 6천엔, 통신비 7천엔 거기에 어머니 약값까지 보태면 남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친구들이 맛집 가자고 연락하면 다음에 가자라며 얼버무리는 일이 많았죠. 사실 그 돈을 아껴서 어머니 약값에 보태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당뇨랑 고혈압 때문에 요양이 필요하셨어요. 병원 예약 잡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했고 약값도 점점 부담스러워지더군요. 어머니 얼굴이 야위어가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늘 바빠서 몇 분 진찰하고 약만 새로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유나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 건강 챙기렴이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창백한 얼굴로 약을 삼키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더군요. 어머니 손을 잡으면 힘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서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생산직 기사로 묵묵히 일하셨어요. 하지만 월급이 늘 빠듯하더라고요. 퇴근 후 지친 얼굴로 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죠. 어느 날 아버지 손을 봤더니 갈라진 피부 사이로 기름때가 끼어 있더군요. 그 손으로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셨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허리 통증 때문에 일주일을 쉬셨는데 그때 급여가 크게 깎였어요. 병가 제도가 제대로 없는 회사였거든요.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출근하셨는데 저는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빚이랑 어머니 병원비를 생각하면 하루도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는 85살이세요. 전후 일본의 극우 역사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강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신문을 보시다가 한국 관련 기사가 나오면 신문을 탁 내려놓으시곤 했습니다. 외놈들은 항상 우리를 욕하기만 한다라며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면 답답했지만
전쟁을 겪은 세대의 아픔이겠거니 하며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TV에서 한국 드라마라도 나오면 채널 돌려 고 소리치시더군요. 그런 거 보지 마라. 머리가 썩는다 라는 말씀을 늘 하셨죠.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게 익숙해서 저도 한동안 한국에 별 관심이 없었네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일본에서 내가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침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철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저를 숨막히게 했죠. 혹시 누가 제 몸에 손을 댈까봐 늘 긴장하면서 출퇴근했더군요. 특히 주변 여성 친구들이 하나둘 외국으로 떠나면서 외로움이 더 커졌습니다. 대학 동기 나오미는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갔고 회사 동료 아키코는 뉴질랜드로 이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여자로 살기 너무 힘들어라는 말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일본 밖 세상을 꿈꾸게 됐죠. 몇 년 전에는 전철에서 치안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신고했는데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결국 아무 조치도 안 됐어요. 회사에서는 오히려 괜히 일 키우지 마라는 반응이 돌아왔죠. 그때 느낀 무력감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날 이후로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늘 구석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밤늦게 퇴근할 때는 택시비가 아깝더라도 택시를 탔어요. 여성으로서 안전하게 다닐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지만 그 화를 풀 곳이 없더군요. 회사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들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일본 남자들은 너무 소극적이야. 여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초식남처럼 거리만 두더라 하는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똑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나눌 때마다 왜 나만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근길에 보이는 광고판에는 늘 웃는 여성들이 가득했어요. 완벽한 화장에 깔끔한 옷차림으로 회사에 나가고 불만 없이 일하다가 결혼하면 아이 낳고 경력을 포기하는 모습이죠. 그게 일본 사회가 바라는 여성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처럼 불안과 두려움, 돈 걱정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 여성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기사를 우연히 봤습니다. 여성 안전 시스템과 의료 체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일본과는 확연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한국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처음엔 가볍게 한국 드라마나 틀어봤는데 점점 그 나라 문화와 시스템에 빠져들더군요. 처음 본 건 의료 드라마였는데 환자가 응급실에 오자마자 바로 진료하고 검사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죠. 드라마라서 좀 과장됐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에서도 비슷하다면 어머니 건강이 더 빨리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뒤로 한국 드라마를 더 찾아봤습니다. 남자 주인공들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모습이 새롭더라고요. 일본 드라마의 소극적인 남성 캐릭터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실제 한국 남성들도 저렇게 행동할까 궁금해졌어요. 그러다 야간에 몰래 한국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네요.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 배우다 보니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학원 가는 길은 늘 긴장됐어요. 할아버지가 알면 어쩌나 싶어서 교재를 가방 깊이 숨기고 다녔거든요.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저랑 비슷한 2030대 여성들이었죠. 다들 한국 이민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국 남자친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K-팝 가수가 되고 싶어서, 또 누군가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려고 공부 중이었어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일본 젊은 여성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웃으셨지만 저희는 이유를 알고 있었죠. 일본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한국에 대한 기대가 우리를 움직이게 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제 방을 청소하시다가 한국어 교재를 발견하셨어요. 조선놈들한테 정신이 팔렸냐 라며 엄청 화를 내시더군요. 교재를 집어던지시는 모습에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전 좀 더 안전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말만 간신히 내뱉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집 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일본 사람이 그 나라 것을 배우다니 너무 무서워서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어머니가 급히 달려와 저를 끌어안아 주셨지만 할아버지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왜 나라 사이에 이렇게 깊은 상처가 있는 걸까? 왜 내가 배우고 싶은 걸 자유롭게 못 배우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군요. 할아버지의 화는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한국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전후 일본 사회가 강조하는 근면함이나 여성이 희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저에게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 계속됐죠. 매일 아침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더군요. 계약직이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 승진은 꿈도 못 꾸는 상황, 여자라는 이유로 중요한 일에서 밀려나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회사에 여성 임원은 한 명도 없었고 과장급 이상 여성도 거의 못 봤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응급실로 뛰어갔는데 의사가 지금은 환자가 많아서 몇 시간 기다리셔야 합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시더군요. 아버지랑 같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6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가는데 불안감이 커졌어요. 응급실에 저희처럼 아픈 가족을 데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간호사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녔지만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모든 환자를 챙기기엔 역부족이더라고요. 일본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겨우 진료를 받았지만 의사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예약은 3개월 뒤에나 가능합니다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화가 치밀었지만 따질 힘도 없더군요. 그냥 고개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죠. 버스를 타고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방치야.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주변 지인들도 일본 병원은 과마다 몇 달 기다리는 게 흔하다. 보험 있어도 약값이 너무 비싸다라며 불평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네요. 그때 회사에서 우연히 본 해외 의료 시스템 비교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각국 의료 시스템을 정리한 자료였는데 한국이 특히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전자차트 시스템 덕분에 병원 간 정보 공유가 빠르고 응급실, 대기 시간도 OECD 국가 중에서 짧다는 내용이었죠. 업무 중에 슬쩍 읽은 그 보고서에서 한국은 예약도 빠르고 비용도 합리적이며 대기 시간이 짧다는 문장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급하면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 전자차트로 정보가 바로 공유된다는 사례들이 눈에 밟히더군요. 이런 걸 알게 되니 어머니를 위해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혹시 한국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치료도 한국이라면 더 빨리 해결될 텐데 라는 상상이 계속됐어요. 일을 하려 해도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 집중이 안 됐죠. 일본 의료 시스템의 한계와 한국의 효율성이 자꾸 비교되면서 갈증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확인해보니 고등학교 동창 미사키였어요. 오랜만이라 반가웠죠. 화상통화를 걸어온 미사키는 서울에서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며 밝게 웃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얼굴인데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넘쳤습니다. 유나야, 잘 지냈어? 오랜만이다. 미사키 목소리가 힘차더군요. 뒤로 보이는 카페는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였어요. 미사키는 1년 전 어학연수로 한국에 갔다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이제 매니저가 됐다고 했죠. 한국 생활 어때? 라고 물으니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더라고요. 월세는 50만 원 정도고 난방비도 5만 원이면 충분해. 여자라고 무시당하지도 않고 성희롱하면 법적으로 바로 처벌돼. 그 말을 들으니 놀랐어요. 미사키는 한국 남성들이 일본 남성들과 다르게 여성에게 적극적이고 다정하다고 했죠. 여기 남자들은 데이트할 때 가방도 들어주고 더치페이도 안 하려고 해. 밥값은 거의 남자가 내. 어디 갈지 미리 계획해서 데려가기도 하고 일본 남성들이 너무 소극적인데 비해 한국 남성들은 연애나 결혼해서 다정하고 적극적이라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받았네요. 미사키가 보내준 K드라마 링크나 유튜브 후기에서 더치페이 안 한다. 가방 들어준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믿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미사키처럼 실제로 겪은 사람이 늘어나니까 귀가 솔깃해지더라고요. 미사키는 한국 직장 문화도 얘기해줬어요. 일본 회사보다 훨씬 수평적이야. 상사랑 편하게 말할 수 있고 내 의견도 스스럼 없이 낼 수 있어. 가끔 너무 직설적이어서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눈치 봐라는 말은 안 해.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의료 문제도 내 커리어도 여성 안전도 한국이 답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점점 커졌어요. 그날 밤 진지하게 한국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사실 요즘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이민 붐이 일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K-드라마 때문에 한국 남성들이 로맨틱하고 적극적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일본은 경력 단절과 여성 차별이 심한 반면 한국은 스타트업 같은 데서 여성도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인식이 퍼졌죠. 드라마나 예능에서 여성 전문가들이 당당하게 자기 분야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본에선 여성이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 헌신하는 게 당연시되는데 한국은 맞벌이가 더 흔한 것 같았어요. 치안이나 편의시설, 여성 안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밤늦게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판도 있더라고요. 한국 남성은 가정적이고 육아에도 관심 많다는 말도 들었죠.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본보다는 낫다고들 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일본에선 결혼해도 삶이 힘든데 한류 문화 즐기면서 시스템 좋은 한국으로 가볼까라며 고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용기가 생기더군요. 실제 사례들을 접하면서 한국에서 새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다 인터넷에서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어 가능 인턴 채용 공고를 발견했어요. 가슴이 쿵쿵 뛰더군요. 이게 내가 찾던 기회 아닐까 싶었습니다. TOPIK 시험을 준비하면서 밤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한국어로 썼죠. 처음 메일을 보냈을 때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고 경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안 맞는다는 쌀쌀맞은 답장이 왔어요. 정말 힘이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용을 고쳐서 다시 보냈습니다. 이번엔 일본어 능력과 일본 시장 이해도를 강조했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보낸 서류로 1차 서류 통과 메일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서 방에서 혼자 소리 지르며 펄쩍 뛰었네요. 그때부터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한국어 학원에 가고, 새벽에는 면접 준비를 했죠. 잠은 하루 34시간밖에 못 잤지만 희망이 생겨서인지 피곤함이 덜 느껴졌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존댓말과 반말 구분이나 복잡한 문법이 머리를 어지럽히더군요. 그래도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려고 노력했죠. 아침 출근길엔 한국어 회화 팟캐스트를 듣고 자기 전엔 단어장을 외웠습니다. 당시 회사에 한국인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용기를 내서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입니다.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그분이 밝게 웃으며 와, 발음 좋네요. 라고 해줬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열심히 준비하던 중에 또 할아버지가 신문을 탁 내리치며 화를 내셨어요. 일본이 이렇게 망했을 리 없다. 너는 배신자야. 라고 소리 짚으시더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리셨지만 할아버지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죠. 그날 저녁 식탁에선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밥을 드셨고 어머니는 걱정스런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할아버지는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셨죠.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 어머니가 몰래 제 방에 오셔서 손을 잡고 너도 살 길을 찾아야지라며 조용히 응원해 주셨어요.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 사이 갈등 속에서도 어머니 건강과 제 미래를 위해 한국행을 더 굳게 결심했죠. 어머니가 옛날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어릴 때 네가 한국 드라마 주제가를 따라 부르곤 했었단다. 그때는 할아버지도 귀엽다고 웃으셨는데 라는 말씀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에도 사랑이 있는데 역사가 만든 상처가 그걸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면접 날이 됐어요. 도쿄에 갑작스레 폭설이 내려 비행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인천공항에 새벽에나 도착했죠. 급하게 예약한 기숙사에 들러 옷이라도 갈아입으려 했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지하철로 뛰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 멀더군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뒤 또 지하철을 갈아탔어요. 처음 와보는 도시에서 노선도를 보며 길을 찾는 게 쉽지 않았죠. 다행히 안내 표지판에 일본어도 있어서 길을 잃진 않았네요. 비까지 내려서 서류와 자기소개서가 젖었고 면접장에 거의 지각 직전에 도착해서 허둥지둥 앉았습니다. 긴장 때문에 말이 잘 안 나오고 준비한 내용도 머릿속에서 싹 날아갔어요. 면접관들 표정을 보니 준비가 덜 됐구나라는 느낌이 딱 오더군요.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첫 질문에 머뭇거렸죠. 할아버지 혐한 발언 때문에 힘들었다는 개인적인 얘기는 꺼낼 수 없었고 한국 남자들이 멋있어서요라고 하기엔 너무 가벼워 보일 것 같았어요.
결국 한일 양국의 문화적 가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평범한 대답을 했더니 면접관들 표정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다음에 다시 지원해주세요 하는 답변을 받고 복도에 주저앉아서 울었죠. 이거 너무 힘드네 라며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허사가 된 것 같아서 속상했네요. 그때 인사팀 직원이 다가와서 장거리 오느라 힘들었죠. 라며 따뜻한 커피를 건네줬습니다. 너무 놀라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직원이 웃으며 서류는 흥미로웠어요. 다음 채용 때 다시 도전해보세요.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라고 했죠. 일본 회사라면 지각했는데 뭐야 라며 야단쳤을 텐데 응원을 받으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어서 포기하지 않고 피드백을 받아 더 잘 준비하기로 했어요. 첫 도전은 실패했지만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일주일 정도 서울에 더 머물렀어요. 원룸을 알아보니 바닥 난방 온돌이 정말 따뜻하더군요. 일본의 차가운 방과는 천지 차이였죠. 편의점 도시락도 맛있고 지하철 와이파이도 잘 터졌어요. 한국의 편리함에 계속 감탄했네요. 특히 밤거리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녁 9시가 넘어도 여성들이 혼자 다니고 편의점과 카페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일본에선 밤에 혼자 다니는 걸 꺼리는 여성들이 많은데 서울은 달라 보였습니다. 밤에 한국어 학원을 청강해봤는데 수업 끝나고 사람들과 분식집에 갔죠. 이 근처는 조용하고 안전해서 새벽에도 혼자 다닐 수 있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 듣고 또 놀랐어요. 분식집에서 만난 또래 여성들은 다 직장인이었어요. 자기 커리어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고 결혼 후에도 일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한 명이 시부모님도 맞벌이를 원하세요. 요즘 한국은 남자 혼자 벌면 집 못 사요 라며 웃었습니다. 일본에선 결혼하면 여자는 집에라는 생각이 강한데 이런 차이가 새로웠죠. 일본도 안전하긴 하지만 밤에 여성 혼자는 불안한데 한국은 CCTV와 순찰이 잘 돼서인지 느낌이 달랐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수록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네요. 카페 직원들의 활기찬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일본 서비스직은 고개 숙이고 조용히 일하는데 한국 카페 직원들은 손님과 편하게 얘기하고 농담도 하더군요. 분위기가 자유롭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같은 회사에서 채용 공고가 다시 떴어요. 망설이지 않고 서류를 넣었죠. 이번엔 더 철저히 준비했어요. 다행히 온라인 화상 면접이라 훨씬 편하더군요. 면접 전날 원룸을 깔끔히 정리하고 배경벽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했어요.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도 묶었죠.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면접 시간이 가까워지자 긴장됐지만 심호흡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최선을 다하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면접관이 지난번 지각은 아쉬웠지만 서류와 포트폴리오가 인상적이다라며 긍정적으로 시작해 주셨어요. 마지막 발표 면접에서 일본 시장 분석과 한일 문화 비교를 PPT로 정리해서 어필했네요. 지난번 실수를 만회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어떻게 보고 그들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면접관들 표정이 밝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기뻐서 눈물이 터졌네요. 일본에선 인정받지 못했던 기획력이 한국 회사에선 적극성과 기획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게 놀랍고 기뻤어요. 이제 새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부모님도 합격 소식에 기뻐하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넓은 세상에서 내 능력을 펼쳐보렴이라며 응원해 주셨고 아버지는 처음엔 걱정하시다가 네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해내라라며 지지해 주셨어요. 문제는 할아버지였죠. 한국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니 며칠 동안 저와 말도 안 하시더군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건 제가 가야 할 길이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저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지만 조심스레 문을 열었죠. 할아버지는 창밖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내일 떠나요. 건강하게 계셔주세요라고 했는데도 반응이 없으셨어요.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할아버지가 조용히 몸 조심해라라고 하셨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인턴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또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더는 해줄 게 없다고 하더구나라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바로 회사에 긴급 휴가를 신청하고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상사가 가족이 먼저다. 걱정 말고 다녀와라며 이해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일본 회사라면 이런 갑작스런 휴가가 어려웠을 텐데요. 일본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죠.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저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왔구나 라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많이 나빠졌다. 투석이 필요하지만 장비가 부족해서 몇 달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죠. 몇 달이라니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일본 병원은 과가 많아도 의사 한 명이 감당하는 환자가 많아서 정밀검사까지 몇 달 걸린다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반면 한국 병원은 전자차트와 보험 시스템 덕에 바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약물 치료로 버티겠다는 의사 말에 다른 병원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대형 병원도 사정은 비슷하더군요. 다들 몇 달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뿐이었죠. 고민 끝에 한국 병원으로 모셔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한국으로 데려가려면 1천만 엔 이상을 송금해야 했어요. 일본 정부가 최근 해외 송금을 제한했다는 사실을 알고 막막했죠. 은행에 갔더니 본사 승인 없이는 1천만 엔 이상 못 보낸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혼자 서류를 챙겨갔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어지러웠네요. 그때 회사 회계 담당 한국 동료가 제가 아는 한국계 일본 은행 지점이 있다. 거기가 절차가 빠를 거다라며 연결해줬어요. 정말 고마웠죠. 한국계 은행에 가니 분위기가 확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했고 제 상황을 진지하게 들어주더군요. 지점장님이 할아버지 의료 기록, 가족관계 증명, 주거 계약서를 꼼꼼히 보고 긴급 의료 목적 송금으로 승인을 내주셨어요. 한국 동료와 은행 지점장 덕에 송금 제한을 넘었죠. 일본에선 의료 목적이라도 절차가 까다로운데 한국은 외국인 환자나 의료 이주에 열려 있다는 점이 대조적이었어요. 준비가 잘 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국행을 기대하셨고 아버지도 네가 거기서 엄마를 돌봐줄 수 있니 다행이다라며 안심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완강히 반대하셨지만 어머니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걸 보시고 마지못해 동의하시더군요. 출국 준비를 막 끝내려는 순간 할아버지가 밥을 먹다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어요. 너무 놀라서 손발이 떨렸죠. 일본 응급실은 인력 부족으로 구급차가 늦었고 저와 아버지가 한국 병원 협력사에 급히 연락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숨소리가 불규칙하더군요. 아버지가 119에 계속 전화했지만 지금 나갈 구급차가 없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30분 만에 구급차가 와서 근처 병원으로 갔지만 심장 전문의가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말에 또 기다려야 했어요. 답답해서 한국협력사에 연락했더니 응급시술 가능하다. 바로 비행기로 오셔도 된다는 답이 왔죠. 결국 가족을 서울로 옮겼습니다. 혐한이던 할아버지를 한국 병원이 살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불안이 가시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간이 산소통으로 버티셨고 어머니도 상태가 안 좋았죠. 아버지와 번갈아 두 분을 살폈습니다. 착륙할 때까지 마음을 졸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기 중인 구급차가 병원으로 데려갔죠. 가는 동안 의료진이 할아버지 상태를 계속 확인해줬어요.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할아버지를 수술실로 옮겼어요. 심장 혈관이 막혔다. 바로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간결하면서도 확실했죠. 동의서에 서명하고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1시간 정도 걸린다.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라며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시술 덕에 할아버지는 안정을 찾으셨어요. 입원실에서 할아버지가 이 나라가 이렇게 빠르고 따뜻할 줄 몰랐다라며 중얼거리시더군요. 유나야, 미안하다라며 제 손을 잡으시는 모습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병실에서 한국인 환자와 보호자들이 할아버지가 일본인인 걸 알고도 친절히 대해줬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과일을 나눠주며 빨리 나으세요라고 하셨고 할아버지가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답하시더군요. 그 모습에 가슴이 찡했죠. 어머니도 병원에서 바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 안에 검사를 잡아서 일본에선 꿈도 못 꿀 일이라며 놀라셨어요. 가족 모두 한국 의료 시스템에 감동했어요. 제 선택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어머니 검사 결과도 빨리 나왔습니다. 의사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다. 지금부터 집중 치료를 해보자라며 희망을 주셨어요. 일본에선 더 할 게 없다던 상황이 한국에선 회복할 수 있다로 바뀌었죠. 처음엔 강남 오피스텔에 잠시 머물렀지만 병원과 멀어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병원 근처로 이사했죠. 다행히 회사도 가까워서 출퇴근하며 두 분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새 집은 작은 아파트였지만 온돌 난방이 돼서 할아버지 허리 통증에 좋았어요. 겨울에 따뜻한 바닥에서 자니까 일본의 추운 방이 떠오르며 비교되더군요. 할아버지도 이런 난방은 처음이다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인턴 기간 동안 일본과 한국 마케팅 프로젝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해 정규직으로 바꿔주셨죠. 월급이 350만 원 정도로 안정됐고 어머니는 꾸준히 치료받으며 건강이 나아졌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회사 분위기에 놀랐어요. 유나 씨는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싶어요? 어떤 프로젝트가 끌리나요? 라며 제 의견을 진지하게 물어보더군요. 일본 회사에선 상상도 못했죠. 여성 관리자가 많다는 점도 놀라웠어요. 마케팅팀 팀장이 여성이었고 다른 부서 책임자 중에도 여성이 많았습니다. 육아휴직 후 같은 자리로 돌아온 선배님들을 보며 여성으로서 커리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할아버지는 복지관에서 한국 어르신들과 장기를 두셨어요. 처음엔 조선놈들 일하던 분이 이제는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는 모습이 신기했죠. 복지관에서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말부터 익히셨고 제가 가르쳐 드릴 때면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케팅팀에서 일본 시장 진출 아이디어를 논의할 때 IT팀 민재 씨가 지원 나와서 영어와 일본어 문서를 같이 번역했어요. 민재 씨는 늘 친절하고 꼼꼼하더군요. 회의 중에 제가 한국어로 의견을 잘 못 내면 유나 씨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죠. 나 정리해줬죠. 덕분에 제 아이디어가 팀에 잘 전달됐어요. 어느 날 민재 씨가 일본 문화를 잘 모르는데 같이 전통 음식점 가보면 어떨까요? 라며 업무 겸 도움을 청했어요. 처음엔 일 때문인 줄 알았는데 같이 다니며 시간이 즐거워졌죠. 그렇게 민재 씨와 가까워지고 호감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민재 씨는 제가 생각했던 한국 남성 이미지와 달랐어요. 드라마처럼 화려한 로맨스를 보여주진 않더군요. 하지만 일상에서 배려가 묻어나는 모습이 더 진짜 같았죠. 가방을 들어주거나 늦게 끝나면 택시비를 챙겨주는 세심함이 좋았어요. 한 번은 민재 씨가 한강공원 데이트를 제안했어요. 도시락과 음료를 준비해 와서 같이 먹으며 얘기했죠. 일본 생활, 가족 얘기, 미래 꿈까지 나눴습니다. 민재 씨는 끝까지 귀 기울여주는 좋은 상대였어요. 집에 가는 길에 다음엔 유나 씨 가족도 같이 밥 먹으면 어떨까요? 라고 했죠. 가족을 챙기는 마음에 따뜻해졌어요. 일본에서 만난 남자친구들은 자기 일에만 몰두했는데 민재 씨는 제 주변까지 생각해줬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자 한국 정착기를 블로그와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할아버지와 온돌방에서 밥 먹는 사진을 올리며 여긴 제2의 고향 같아요 라고 썼죠. 개인 기록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댓글이 엄청 달리더군요. 일본 친구들 반응이 특히 뜨거웠어요. 나도 한국 가고 싶다. 취업 어떻게 했어? 한국 남자는 드라마 같아. 같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일본 여성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러다 일본 언론사에서 왜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택하나라는 기획으로 화상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망설였지만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 싶어 응했죠. 준비하면서 한국에 온 이유와 정착 과정, 한국 사회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남자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삶의 질, 기회, 의료 시스템 같은 현실적인 이유를 말하고 싶었어요. 인터뷰 날, 일본 의료 현실이 답답했고 한국은 바로 검사를 받았고 여성 안전도 체계적이다라며 솔직히 전했죠. 그런데 인터뷰가 나가자 반응이 엇갈리더군요. 일부 일본 네티즌이 자기 나라 버렸다라며 배신자 취급을 했어요.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나도 한국 가고 싶다. 일본 남자는 한국 남자보다 매력 없다라며 지지해주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터뷰 후 한국 이민을 꿈꾸는 일본 여성들 연락이 많아졌죠. 취업, 비자, 언어 장벽 극복 방법 같은 실질적인 조언을 구했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과 해결법을 나누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인터뷰 후 너 같은 배신자 때문에 일본이 망한다는 악플도 달렸어요.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점점 무덤덤해졌죠. 반면 용감하다, 한국 의료랑 직장 생활 부럽다는 메시지도 많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지만 일본인 정체성을 버린 건 아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국적을 바꾼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택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양쪽 문화 사이에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한국어를 써도 미세한 뉘앙스나 배경을 모를 때 외로웠어요. 일본 친구들과 대화 주제가 달라지는 것도 서글프더군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있다고 느껴요. 두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건 큰 자산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일본인이자 한국 거주자라는 이중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다 돼가요. 회사에서 인정받아 정규직이 됐고, 어머니는 치료로 건강이 좋아졌으며, 혐한이던 할아버지는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웃고 계세요. 민재 씨와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사실 한국에서의 삶이 늘 완벽하진 않습니다.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로 오해가 생길 때도 있네요. 특히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나 직설적인 소통 방식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오해를 한다고 보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